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또 열심히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또 매일매일 또 하루하루 일에 치이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었고요. 오늘은 드디어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기간인데요. 일단 첫날 접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 동네마다 그 고사장이 그렇게 막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첫날 다 가까운 쪽에 그 고사장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첫날 접수를 했고 그래도 동네에 가까운 비교적 가까운 고사장에 접수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자, 이제 2달 반 정도 8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에 이제 시험이니까요. 뭐 많이 남았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사실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뭐 이게 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사실 1차 공부는 뭐 틈틈이 조금 해왔는데 2차 공부는 사실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2차가 사실 양도 방대하고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 양이 방대하고 이게 뭐 논리를 이해한다기보다는 뭔가 그 절차나 규정을 암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많은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과목인데 실제로 이 책을 넘겨보니까 정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차까지 뭐 한 번에 붙는 것은 참 욕심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일단은 최소한 1차는 꼭 합격하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간 배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차에 조금 더 많이 시간을 쏟고 있는데 사실 2차는 거의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더 걱정되기도 합니다. 뭐 올해는 이제 1차가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인데 올해는 학개론이 좀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고 민법이 좀 어렵게 나온다는 그런 예상들이 있어요. 강사님들 사이에.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는 학개론이나 민법이나 결코 만만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잘 이해하고 숙지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직장인 체조 또 여기에 막 올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다만 1차는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일단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학개론 가운데 부동산 정책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정부의 시장 개입 이런 것들을 다루는 파트인데요. 학개론에서 다루는 부동산 문제는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집가고 문제, 그러니까 집가고, 땅집자, 갑가자, 높을 고자, 흔히 말하는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땅값의 상승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리고 토지 분배 문제, 토지는 이제 한정적인 그런 재화다 보니까, 그리고 주택 부담 능력 문제, 우리의 어떤 소득과 집값, 과연 주택을 부담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동산 시장 관련된 문제이고요. 뭐 이걸 다 세세하게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결국은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이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불신하는 경우에는 직접 개입을 하게 되고요. 정부가 시장을 신뢰하는 경우에는 간접 개입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정부의 정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물론 직접 개입에 좀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다만 뭐 간접 개입 방법도 같이 병행되고 있었습니다. 직접 개입은 예를 들면은 뭐 분양가 규제랄지 임대료 규제랄지 공공 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직접 개입인 거고요. 간접 개입은 뭐 LTV나 DTI 같은 금융적 개입, 또 조세 제도, 그다음에 부담금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한 간섭이 바로 간접 개입으로 교과서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 여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안이 바로 임대료 규제 정책이죠. 직접 개입하는 대표적인 방법인데 교과서에서도 일단은 뭐 이런 임대료 규제는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 안타까워 보이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정책의 약점으로 꼽혀 있는 겁니다. 임대료를 규제하는 경우에 임대인들은
관리에 소홀하게 되고 또 임대주택의 질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급의 감소, 임대주택의 공급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임대주택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주택도 다른 용도로 전환을 시도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대주택에도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선을 한다든지 더 잘 꾸며서 임대료를 더 받을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있는 상태로 어쨌든 그냥 다른 임차인한테 넘긴다든지 혹은 그냥 이제 임대주택으로는 활용을 하지 않고 아예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때로는 이중 가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법정 임대료가 존재하는데 실제 거래되는 더 높은 임대료, 여기서는 교과서에서는 암시장 임대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중 가격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줄어들게 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암시장 임대료로 인한 피해가 임차인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학 개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분양가 규제도 역시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서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준다는 그런 어떤 좋은 취지, 매력적인 도입 이유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공급의 질이 저하되고, 왜냐하면 어쨌든 분양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더 좋은 주택,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려기보다는 그냥 그 수준에 맞는 그 가격 제한 폭에 맞는 주택을 그냥 공급하겠다라는 거죠. 공급자 입장에서. 그러다 보면 공급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고 주택의 공급량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중고주택, 그러니까 기존 재고주택, 기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집들의 시장 가격을 상승시킨다 라는 그런 것까지 이미 이 교과서에 이론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있거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분양가 상한제 혹은 분양가 규제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분양가 규제가 가져오는 순기능도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1차원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그 뒷단에서 분양가 규제 때문에 아예 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조세 정책도 한번 볼까요? 조세 정책의 파트에서는 조세의 전가, 조세의 귀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조세 전가라는 것은 이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실제 납부해야 될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리고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납세 의무자가 세입자, 그러니까 실제 부담하는 사람에게 이 조세를 부담을 이전시키는, 전가시키는 이런 것들을 조세 전가라고 말하고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죠. 소유자. 그리고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소유자가 세금을 다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전가될 수 있는데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혹은 시소를 타듯이 누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부담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조세의 귀착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세 귀착에서 개념에서 보면 결국 부과된 이 세금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이 부담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결국 결론은 누가 더 많이 부담하냐의 문제이지 이게 누가 한쪽이 부담하냐가 아니라는 거죠. 소유자와 세입자 같이 부담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부담할 수 있고 누가 더 적게 부담할 수 있고 그럼 어떤 상황이냐? 결국 탄력성이 더 큰 쪽이 세금을 덜 부담하게 되고 탄력성이 더 작은 쪽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탄력성이 더 크다는 것은 선택지가 많다는 뜻이고요.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다른 선택지가 적은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이걸 버리고 다른 걸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다른 선택지가 적다는 뜻은 이 상황이 악화돼도 내가 결국 다른 걸 선택하지 못하고 이걸 결국 선택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게 과연 수요와 공급 중에 어느 쪽이 탄력성이 더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선택지가 많은 쪽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선택지가 적은 쪽이 불리하게 돼서 세금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된다. 만약에 세금이 늘어났다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조세 귀착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전세의 수요자가 많습니까? 전셋집 매물이 많습니까? 지금 뭐 뉴스를 보거나 혹은 나오는 어떤 지금 상황들을 보면 부동산 정보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런 사이트를 보면 전세 매물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수요자는 뭐 여전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집이 지어져서 그 사람들이 새 집을 샀다면 당연히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겠지만 전세 수요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뭐 집값을 낮추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장 집을 사려는 것을 조금 늦추고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세 수요자는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셋집,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임대료 규제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전세 이제는 못 하겠구나.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셋집 매물에 대한 탄력성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지니까 선택지가 많아지는 셈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이건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일단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저는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교과서에 또 아주 친절하게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가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더 부과했다는 뜻이죠. 더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에 공급은 감소되고 이전보다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줄어든다. 이게 이제 임대시장 같은 경우는 공급자라고 하면 집주인일 것이고요. 수요자라고 하면 이제 세입자들이 되겠죠. 어쨌든 결론은 공급이 줄어든다. 전세 임대 그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뜻이고,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늘어난다. 세입자들이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늘어난다라는 뜻이죠. 다만 이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수령하는 실질적인 금액도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집주인 또한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세금이 어쨌든 늘어났으니까. 그럼 결국은 이 지금 상황에서 해피한 것은 정부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아주 즐거운 상황인 거고,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세금 조세가 전가되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고, 공급자들도, 집주인들도 이전보다 더 적게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불만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누구 서로를 탓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공급자가 무조건 다 많이 가져갔다면 세입자가 그거에 대해서 탓할 수 있겠죠. 비난할 수 있겠고, 또 공급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세입자가 더 많은 이익을 그냥 가져갔다라고 하면 세입자에 대한 불만을 터뜨릴 수 있겠는데, 지금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다 좋지 않은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부만 좋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과연 누구한테 득이 되는 건지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쨌든 세금을 더 이렇게 많이 가져가서 그것을 정말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해주고 더 많이 지원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과연 그게 충분하게 이루어질지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그게 그렇게 뭐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최근에 공급 확대 정책도 나왔지만 공공재건축의 개념을 들이대고 있죠. 결국 그 공공재건축이라는 게 이름은 공공재건축이지만 그 부담은 결국은 민간 사업자들, 조합들, 재건축 조합이 결국은 자기의 몫을 어느 정도 내놔야 그걸 가지고 정부가 더 활용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참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재건축 조합들한테 우리는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는 공급 확대를 해주려고 했고 재건축을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최고 층수도 완화해주면서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거부한 것이 아니냐라고 또 괜히 책임 전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어떤 논란이나 그런 갈등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괜히 이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많이 또 이어지기도 하고, 뉴스를 그냥 소비하는 뉴스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게 관심 없는 사람들도 너무 피곤해지고, 당사자들은 또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피곤해지고, 지금 보면 뭐 기사를 보면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가 지금 불만이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이고, 좀 약간 코미디 같은 뭐 지금 막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주택 처분 논란이나 그런 뉴스를 보면 참 이런 거를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정부가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동산 시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되고 진짜 시장이 기능을 온전히 발휘해서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이것이 뭐 거품이나 혹은 어떤 왜곡된 그런 가격이나 시장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또 틈나는 대로 짬짬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영상을 자주는 못 올려드릴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제가 진짜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고, 저도 공부한 내용 좀 리뷰를 이렇게 하면 저 스스로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막상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한자 더 보고 한 문제 더 풀지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녹화 버튼을 잘 누르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저도 틈 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장마가 길어지고 많은 비가 오고 있어서 뭐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길 기원하겠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